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리서치입니다. 그 카카오랑 오늘 펄어비스 두 종목 할 건데 네네. 카카오는 26일 어제 나왔던 자료고 펄어비스 22일 날 나왔던 자료인데 그날 좀 하여튼 많이 이슈가 되는 종목이죠. 펄어비스도. 요새 게임주들 중에서는 펄어비스 주가가 가장 강한 축에 어떻게 속하죠. 말하겠지만 근데 투자 의견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서치에 대한 투자 의견과 별개로 내용은 다 좀 설명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용이라고 예. 카카오는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제 언택트 쪽에서는 가장 탑픽으로 계속 제시하는 종목인데 여하튼 주가가 최근에 좀 또 올라온 뒤에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팩트 위주로 예, 갑시다. 그래서 카카오와 펄어비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그러면 카카오부터. 그렇죠. 오늘 카카오 내용은 그 4분기 프리뷰 내용은 아니고요. 4분기 프리뷰 내용은 1월 20일이었던가요? 그때 1월 초에 했었고,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제 25일 그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을 합병하는 공시를 했잖아요. 요거 관련된 어떤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카카오의 동향을 잠깐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작년 3월 말에 그 코로나19로 시장이 크게 안 좋을 때 비교적 조금 빠졌다가 3월 말부터 8월까지는 다른 컨택트주들이 상당히 소외를 받을 때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은 이런 언택트 플랫폼 종합 선물 세트 업체들은 엄청나게 가파르게 어떤 그 분위기를 등에업고 수혜주로서 상승을 했었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단기에 급히 올랐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길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안전한 숨고르기, 쿨링형, 다지기형 조정이 필요했는데 마침 8월 말부터 양사 모두 다 제법 가격 조정을 거쳤고요. 한 10월 중순까지. 그리고 10월 중순부터 요 얼마 전 한 1월까지는 카카오는 다시 회복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4개월 남짓 완벽한 어떤 숨고르기형 기간 조정이었다면, 네이버는 빠질 때 같이 빠지다가 카카오 회복할 때 회복하지 않고 쭉 행보하는 바람에 한 4개월 남짓 약간의 가격 조정을 수반했었죠. 그것은 뭐 큰 어떤 양사 간의 투자 포인트나 또 잠재력이나 뭐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아마도 가파르게 오르고 약간 숨고르기 조정 기간 동안에 3분기, 4분기 어떤 실적의 성장성, 수익성 차원에서의 어떤 색깔이, 컬러가 카카오가 좀 더 좋다 보니까, 그리고 카카오가 뭔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그 이벤트성, 이슈성 모멘텀들이 꽤 있다 보니까 조정기에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어떤 희비가 엇갈린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근본적인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카카오가 그리고 새해 들어가지고 이제 요 얼마 동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약간 재주목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중에서는 한 두세 달 정도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희비가 엇갈렸던 네이버가 최근에 조금 더 올랐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서로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이벤트성 또는 이런 이슈성 그 모멘텀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좀 강한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네이버도 그 사업단에서의 어떤 그 경영 말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전략적인 어떤 가치 어필의 관점에서 굳이 보자면 카카오가 최근 3, 4년 동안 상당히 적극적으로 잘했죠. 자유분방하게 적극적으로 모든 사업부를 다 분사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SOTP 밸류에이션에서도 뭐 커머스면 카카오 커머스, 페이, 모빌리티, 페이지 하나하나를 다 가치화해서 밸류에이션하기 좀 편했고, 또 그런 부분들이 결실을 거두어서 그중 몇 개는 뭐 페이나 모빌리티는 원래 BP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페이지는 일찌감치 BP 돌파해서 작년 OP 마진율이 12% 정도 됐고, 궁극적으로 20% 정도를 계획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페이지를 먼저 IPO 하려다가 잠시 미뤘다가 아마 페이지와 M을 합병을 한 다음에 재차 어떤 합병을 IPO를 추진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고, 올해도 페이와 뱅크가 또 합병을 앞두고 있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이버는 무던히 뚜벅뚜벅 진중하게 잘 왔는데 어떤 면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침착하고 차분하고 조용했던 것이죠, 상대적으로. 서로 시총 차이가 컸는데 그래서 과거 시총 차이가 한 3배 정도까지 났던 게 지금 50조 대 한 40조 정도 근데 이제 같이 올랐지만 카카오가 좀 더 많이 올라서 많이 지금 사실 실적의 격차는 뭐 아시겠지만 라인을 연결해서 제외하고도 네이버가 카카오와 매출은 크게 차이 안 납니다. 매출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네이버가 한 1조 4천억대, 뭐 카카오가 한 1조 2천억대 정도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라인을 뺀 기준으로. 대신 영업이익은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물론 이제 2018년 4분기를 바닥으로 2019년 1분기부터는 무려 8개 분기 동안 쭉 올라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직은 4분기 기준으로 절반이 채 안 되거든요. 반면에 실적은 그렇다는 거죠. 반면에
시총은 한때 2배 이상 차이 났던 것이 거의 3배 났던 것이 지금은 50조에 40조로 많이 이제 좁혀져 있는 것들이 어떤 사업단에서 실적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뭐 이런 것에서 궁극적인 차이를 보인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어떤 가치 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아마 어쩌면 네이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에 어쩌면 2년 전에 네이버 페이를 분사를 하고요. 근데 라인 야후 재팬 어떤 경영 통합이라든지 웹툰의 지배구조 어떤 개편이라든지 최근에 들어와서 뭐 글로벌 넘버원 웹소설 플랫폼인 와패드를 또 인수한다든지, 그리고 과거에는 커머스를 뭐 스스로 이렇게 도출하지 않고 매출도 광고로 분류하다가 지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커머스와 테크핀 매출 브레이크다운을 따로 하고, CJ 대한통운과 제휴를 해서 물류를 키우면서 커머스를 어떤 강화를 하고, 또 CJ E&M 계열과 컨텐츠 계열과 서로 제휴를 하고요. 최근에 아직 회사에서는 뭐 공식적으로 긍정도 부인도 아닌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긴 하지만, 한때 요 며칠 전에 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빅히트와의 어떤 그 주식 맞교환이라고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고, 그래서 어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그 전체적인 어떤 경영 엔더, 그 다음에 뭐 매출 브레이크다운 이러면서 아마 카카오의 어떤 그런 적극적인 행보에 따르는 그 주가 아웃퍼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당연히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새 그 공교롭게도 서로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과거에도 그랬고, 또 신사업도 그렇고, 앞으로 할 일도 어쩌면 계속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네이버가 먼저 보였던 행보가 CJ E&M과의 어떤 제휴, 그 CJ E&M의 뭐 제작 쪽이라든지 또 방영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어떤 제휴, 그리고 와패드의 인수, 그다음 웹툰 지배구조 개편을 해서 이제 일본도 피코마가 먼저 달려가서 한국의 장편 연재형을 심어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따르면서 좀 일본 쪽에 뭐 아직까지는 실제 길실은 별로 없지만 그 한국의 장편 연재형 장편 IP를 투입하고 그리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뭐 이런 어떤 네이버의 행보가 그렇다면, 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쪽 관련해서 카카오의 행보가 오랜만에 아주 의미 있는 행보가 나온 게 바로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의 합병이고요. 잠깐 로직은 카카오 페이지가 카카오 M을 흡수 합병한 다음에 사명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로 변경하는 거고요. 현재 그 카카오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한 64%, M에 대해서는 7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관련 합병 비율 관련해서 이제 신주를 받아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존속하게 되면 카카오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는 대략 한 69% 정도 지분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로직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잘 아시겠지만 카카오 페이지는 웹툰 웹소설로 대변되는 대표적인 컨텐츠 원천 IP를 가지고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딩 회사이잖아요. 한 뭐 지금까지 누적으로 한 8,500여 개 정도 IP를 가지고 있고, 물론 일단 한국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미 뭐 손익도 돌파해서 영업이익도 나오고 있지만, 해외 쪽에서는 일본의 피코마는 독립적으로 아주 잘하고 있지만, 피코마 외에 카카오 페이지가 해외에도 직접적으로 한 10군데 정도 나갔는데, 그건 아직까지 큰 어떤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10군데 정도 어떤 포스트를 박아놓고 향후에는 이제 이쪽에도 좀 강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이는 그런 컨텐츠 프로바이더 업체이고요. 카카오 M은 예전에 그 로엔의 음원 사업인데, 영업이 특히 이익단에서의 지금 실적의 대부분은 아직은 음원인데, 재작년부터 특히 작년부터 요 어떤 드라마 영화와 같은 영상 제작, 그리고 작년에 이제 카카오 TV를 했고요. 그리고 연예 어떤 매니지먼트 사업도 하고요. 이런 쪽에서 지금 계속 어떤 그 성장, 그 어떤 고성장의 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카카오 생태계 내에서 카카오 M이라고 하는 영상 제작업체,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카카오 M은 최근 한 2, 3년 동안 이쪽 역량을 강화하면서 뭐 작가도 영입하고 PD도 영입하고 또 계속 이렇게 그 어떤 제작 역량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나 카카오 페이지 IP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나 영화, 특히 드라마 대부분들은 다 지금까지 외주 제작이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오시안에서 뭐 인기 드라마였던 경이로운 소문도 카카오 페이지 IP인데, 이게 카카오 M이 제작한 게 아니라 CJ E&M 계열인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합병을 해서 단일 법인이 되면 기본적으로 의사구조의 어떤 단순화되고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약간 물리학적인 구조적인 실질적으로도 어떤 매출 조금 더 자유롭게 어떤 그 투자를 하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강화되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한 데는 김범수 의장이 스스로 그랬잖아요. 지금이 M과 페이지의 어떤 시너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선언하면서 지금 이 공시를 한 거잖아요. 그 말은 내부적으로는 M이 어느 정도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내재화할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 구축됐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모든 드라마를 다 외주 제작은 아예 안 하고 내재화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이제 내재화를 점점 비중을 늘려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자체로 매출 에너지도 강화되겠지만 또 비용 절감 효과도 있겠죠. 외주를 주면은 비용 레버는 쉐어링이 좀 뜯겨 나가잖아요. 그런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매출 에너지 자체도 이제 강화를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카카오 TV가 아직까지 뭐 어떤 장편 드라마나 또는 그 방영 타임 뭐 1시간짜리를 막 풀로 방영하는 단계는 아니지만은 약간 단편 드라마 같은 거, 예를 들어 짧게 끊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단편 드라마들은 자체 제작해가지고 가까이 TV를 통해서 방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카카오 TV를 통해가지고 장편 드라마까지도 장편 연재형 드라마까지도 방영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고요. 즉 원천 IP와 영상 제작과 방영이라고 하는 삼각 편대가 구축되는 대단한 시너지를 보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해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는 이미 한 10군데 정도 진출해 있고요. 추가로 또 다른 지역도 나갈 수가 있고요. 해외는 진출만 해 있지 아직 큰 성과는 없지만 이게 이제 서로 단일 법인으로 탄생이 돼 가지고 자체 IP를 가지고 자체 드라마를 만들어서 뭐 같이 나가게 되면 그 자체로서 어떤 이 웹툰 웹소설 IP와 드라마 IP 간에 서로 어떤 상생하는 시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같이 어떤 경쟁력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방영할 수도 있지만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뭐 최대 OTT와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 IP로 만든 우리 드라마를 또는 우리 영화를 OTT를 통해서 글로벌 방영한다든지 이러면서 서로 단독으로 웹툰만 나가지고 웹툰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웹툰이 드라마도 있었지 영화도 있었지 저 영화 내가 드라마에서 본 건데 하면서 서로 상생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나의 경쟁력이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투자의 단계로서 해외 지역은 주요 거점별로 포스터를 박아놓았다면 앞으로는 컨텐츠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도 어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자료를 통해서 목표 주가를 50만 원, 60만 원 올렸는데 우선 기존의 카카오 페이지와 카카오 M을 각각 밸류에이션을 해서 각각의 지분율로 SOTP에 방영하던 그때 각각의 가치 그 합산보다는 새롭게 탄생하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가치는 이런저런 어떤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시너지를 반영해서 더 상향을 했고요. 그 외에 이번 자료를 통해서 TP를 상향하는 김에 그 외에 다른 어떤 언택트 플랫폼들, 페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그리고 자회사인 뱅크라든지 이런 쪽 가치도 다 골고루 상향을 해서 목표 주가는 50만 원, 60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쭉 흐름 안 끊고 들은 거는 지금까지 어떻게 얘기한 부분들이 좋은 건 누구나 이제 알거든요. 왜냐면 특히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M이 아니라 로엔이잖아 옛날에 카카오 M이 로엔을 카카오 M으로 이름을 잠시 바꿨었죠. 아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아이유가 소속사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둘이 합병이지만 사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 제가 알기로는 하나로 모아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40-50개 기업들이.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결국 SOTP 방식으로 보면 이 가치가 훨씬 커질 거는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뭐 굳이 이런 단기적 흐름을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리고 작년 3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컨택트주들이 소외를 받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달릴 때는 다 인정을 하지만 달릴 만한 이유는 인정하지만 보여주는 지표 대비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심리적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던 시기였고 이거 오히려 길게 가려면 조금 쿨링형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한 4개월 남짓 우리가 건전하고 튼튼하게 기간 조정을 사실상 거치는 동안에 뭐 자동차, 뭐 건설, IT 오히려 컨택트주들이 시장을 리딩하면서 확 지금 올랐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투자가들이 바라보는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는 우리만 올랐다는 등 너무 지나치게 올랐다는 너무 비싼 이런 심리적 느낌이 지금 다 희석되고요. 오히려 요 한 4개월 동안은 오히려 우리가 소외를 받았다. 그래서 왠지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조금 더 또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카카오에 원래 항상 그 직접적인 어떤 사업 하나하나의 신사업이나 기존사업의 경영도 물론 뭐 네이버가 잘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 어떤 가치 어필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정책을 잘 짰잖아요. 일찌감치 4, 5년 전부터 다 분사를 해가지고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어필을 하면서 또 이런저런 어떤 그 뭐 제휴라든지 또는 뭐 합병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액션을 취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BEP 돌파하고 나면 다시 또 IPO를 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지금 네이버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식의 행보를 어떻게 보면 좀 자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의 건전한 어떤 양사 간의 이런 주거니 받거나 이런 경쟁 관계도 투자가들한테는 오히려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지금 네이버 오늘 카카오 자리지만 네이버도 최근에 1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액션들이 의미가 상당히 있는 액션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인 안 한다니까 지금 다들. 근데 이제 고민은 딱 하나. 우리는 좀 더 고민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카카오 엔터나 카카오뱅크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주가가 많이 좀 땡겨서 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왔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실적 시즌에 오늘 나중에 이제 프리뷰에서 더 저번에 다루셨지만, 그러니까 과연 이제 주가가라는 게 이제 그걸 반영해 오다가 또 한번 검증해보고 반영하고 검증하고 이런 시간이 반복되는 건데 예. 장기적으로 카카오 주주라면 나는 카카오를 굉장히 싼 단가에 들고 있는 분이라면 이리온도 듣지 마시고 그냥 뭐 이런 거 안 보시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다 또 어긋날 수도 있죠. 뭔가 이게 우리가 모르던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뭐였죠? 그 어쨌든 간에 그 카카오 의장님이 뭐 증여도 했잖아요. 어떤 뭐 그걸 네네. 뭐 해석에 따라서는 뭐 예. 여러 가지 뭐 여러 과거 사례분들 뭐, 지인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하면 여러 가지 이제 토달기 시작하면 이제 복잡해지는데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오늘 아침에 바쁜 시간이니까 주가를 좀 반영한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자, 그 논리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히려 재작년까지가 그러한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약간 부담감에 대한 피드백들이 제일 많은 시기였고요. SOTP 아니고 뭐 보여주는 실적의 덩어리와 그 실적을 한 2, 3년 추정한 어떤 실적의 성장성의 함수 관계로 적용한 적정 멀티플을 동원해서 보면은 답이 안 나왔죠, 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면 카카오가 미리 하나하나 다 분석해서 SOTP를 용인하게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다시 또 주가라고 네이버 카카오 간의 서로 간의 시청 교차라는 게 뭐 좁혀졌다가 또 경우에 따라 쫙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지금 세 배나 뜬 게 좀 쫙 좁혀져 있잖아요. 자, 그때는 사실은 왜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언택트 플랫폼의 방향이 완전한 글로벌 대세라는 거를 뭐 그때도 그렇게 느끼고는 있었지만 확실하게 이렇게 어떤 이펙트 있게 확인하기 전이었고 또 여러 사업들이 손실만 나고 있지 뭔가 트래픽은 쌓여가지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밸류에이션을 할 수도 있나 정도 좀 부담감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오히려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실제로 온라인 결제라든지 또는 커머스라든지 또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실질적으로 엄청난 수혜도 입었지만 그 수혜가 단기적인 수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 이것이 확실한 방향이구나라는 게 전부 다 완벽하게 이펙트 있게 억셉트가 됐고요. 또 하나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고무렵에 지금 마침 그 안내에 손실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때는 욕을 먹었던 페이나 모빌리티 같은 것이 이제 원래 BEP 돌파하는 국면이잖아요. 증명이 됐거든. 그러면서 오히려 작년 올해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뭐 소위 표현이 있지만 태클이라든지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덜해진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밸류에이션에서 영원히 자유로워진다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또 잠시 또 조금 또 새로운 투자가 들어온다든지 또는 기존 실적이 조금 유연하게 가는데 주가가 더 달린다든지 또 부담감이 또 작동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재작년까지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나아져 있는. 내가 이거 왜냐면 카카오 진짜 좋아하는 게 알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고 내가 작년에도 뭐 주변에 지인들이 주식 좀 한다 그러면 항상 말하던 주식이 카카오였거든요. 네. 근데 쉬었다가 최근에 좀 올라온 거야 최근에 사실은 상위를 못 갔다. 네이버나 카카오가 다 비슷한데 그 DNA 차이라면 네이버는 좀 진중하고 침착하고 차분하다면 카카오는 좀 그 어떤 빅데이터 언어의 빅데이터를 비교해보면 네이버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진중, 침착, 차분, 조용 반대로 깝깝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카카오는 적극, 활달, 자유분방, 떠들썩, 요란 그런 이미지가 좀 있고 심지어는 IR도 좀 비슷한 성향이 있어요. 서로 간에. 근데 어떻게 주가 어필의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다시 또 왔다 갔다 할지 모르겠지만은 한 3대1 하던 게 지금 5대4로 지금 많이 좁혀져 있잖아요. 실적이 좁혀진 게 실적이 그렇게 좁혀진 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카카오 얘기는 뭐 하다 보면 하여튼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좋은 방향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해 왔는지 그게 좀 고민이 될 뿐이어서. 뭐 과거에 구글, 페이스북
또 한때 지금의 카카오 네이버 말고 초기 그다음에 뭐 그 네이버 옛날에 전신 NHN 지금 NHN 말고 그다음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가 그 시누마 프란티어형 어떤 개척형 트래픽형 언택트 플랫폼 업체들이 초반에 트래픽 가지고 어떤 실적과의 미스매칭으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지만 주가가 미리 확 당겼지만 그 뒤에 완벽하게 다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는 이제 과거 초기 무렵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나 또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은 좀 덜하긴 할 거예요. 오케이. 증명이 됐으니까. 다음에 그럼 우리 넘겨서 펄어비스 얘기 좀 합시다. 펄어비스는 이제 많은 이제 리서치 쪽에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제 홀드라는 단어부터 들어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종화 팀장이 투자하기에는 홀드를 유지하면서 톤은 또 굉장히 좋게 말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얘기 좀 들어볼게요. 자, 펄어비스는 공식적으로 지금 펄어비스를 커버리지하고 있는 시장의 우리 바이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60%, 65% 정도가 바이 의견을 가지고 있고 한 35 내지 40% 저를 포함해서가 공식적으로 의견을 홀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재밌는 것은 바이 의견을 가지고 바이론자든 공식적인 의견이 홀드인 애널리스트든 근본적으로 이 회사를 부정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마 회사가 IR의 어떤 존재 가치이자 이유이기도 한데 IR이 너무 노골적으로 뭐 이렇게 막 얍삽하게 한 게 아니라 IR이 되게 슬기롭게 그 차기 기대 신장이 붉은 사막에 대해서 작년 한 중순부터 기대 수준을 높이면서 어느 정도 붉은 사막에 잘 설명하고 붉은 사막에 대한 그 어떤 기술적인 어떤 강점이라든지 또는 붉은 사막 기대감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잘 어필한 즉 IR을 잘한 것이고요. 그게 시장이 잘 억셉트 이해가 된 것이겠죠. 참고로 붉은 사막은 올해 4분기 일단 예정으로는 대략 한 1년 뒤죠. 지금 기준으로는 원래 한 4분기 말 정도 지금 우선 PC 콘솔을 먼저 글로벌 론칭하게 돼 있는데 이 붉은 사막이 현재까지는 펄어비스의 간판, 펄어비스의 얼굴은 뭡니까? 검은 사막이잖아요. 블랙 데저트 검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검은 사막이 제일 먼저 검은 사막은 여러분 개발할 때 먼저 PC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콘솔 플랫폼으로 그 먼저 개발한 PC 플랫폼 그 IP를 가지고 그다음 모바일 콘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번거롭게 조금 개발비도 더 들어가고 이렇게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붉은 사막은 아예 개발 단계부터 콘솔, PC, 모바일을 동시에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 사막은 기본적으로 좀 한국, 그다음에 일본, 그 대만, 중국은 판호 때문에 아직 아니고요. 특히 아시아라 하지만 약간 동아시아 중심으로 여기서 좀 어필을 했다면 붉은 사막은 개발할 때부터 약간 그 북유럽 그 신화 라그나로크라고 하는 북유럽 신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동시 플랫폼으로 개발했다면 약간 콘솔 플랫폼에 조금 더 특화해서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한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회사 우리 지금 실적의 거의 대부분은 검은 사막 PC, 콘솔, 모바일 그 약간의 이제 이버 PC나 뭐 이버 에코스 등 있잖아요. 동사 매출 거의 대부분은 검은 사막이잖아요. PC, 모바일, 콘솔. 그리고 검은 사막 지금 그 PC 블록버스터 PC MMORPG IP를 바탕으로 만든 모바일 MMORPG 블록버스터 모바일 MMORPG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주로 어디서 많이 히트를 쳤느냐? 여러분 한국, 중국 그리고 뭐 일부 아시아 이런 주로 동양권 중심으로는 거의 대세 장르잖아요. 지금까지도. 특히 한국은 지금 벌써 리니지 투 레볼루션이 2016년 12월에 론칭했는데 거의 4년 넘게 지금 이 장르가 핫 대세 장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장 구조적으로 모바일 시장이 이제 PC 시장에서 특히 이 장르에서는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같은 장르에서는 최상위 히트를 치더라도 PC 플랫폼으로 히트를 친 매출 에너지보다는 모바일로 히트 친 매출 에너지가 훨씬 더 크죠. 우리 검은 사막도 원래 PC로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모바일로 만들었기 때문에 PC 검은 사막보다는 모바일 검은 사막이 매출이 당연히 좀 더 컸고요. 참고로 PC 검은 사막은 대략 연간 1,000억 초반 정도 매출하다가 작년에 한 1,400억 정도 우리가 예상하고 있고요. 모바일 검은 사막은 2019년에 최대 한 3,200억까지 매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은 한 2,300억 정도. 그러니까 오히려 뒤늦게 나왔지만 검은 사막 모바일이 PC보다는 매출이 3배, 2배죠. 그 시장 구조적으로 그런 겁니다. 콘솔은 오히려 2019년에 나와서 한 500억, 작년에도 한 550억 좀 작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사막은 회사가 오히려
보통 PC 콘솔은 따라 안 나가고 PC 콘솔은 패키지로 같이 나가잖아요. 같이 론칭하고 그다음에 아마 모바일은 그러니까 올해 4분기에 PC 콘솔을 먼저 론칭하고 모바일은 올해 한 PC 콘솔 먼저 론칭하고 뭐 일정 시차를 두고 론칭할 텐데 이 PC 콘솔을 중심으로 한 PC 콘솔을 오히려 모바일보다는 조금 더 매출 에너지를 더 기대하는 눈치인 것도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미국에 12월 10일 날 TGA라고 더 게임 어워즈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게임 쇼에 공개를 했잖아요. 이 TGA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잖아요. 더 게임 어워즈 상이잖아요, 상. 그래서 매년 12월에 그 해에 잘된 게임들에 대한 시상식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향후 나올 신작도 소개하는 그런 게임쇼인데 원래는 오프라인에서도 막 상도 주고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에서도 그 홀을 빌려서 쇼를 하면서 그걸 디지털 스트리밍 방송으로 또 방송으로 쏘는데 이 TJ가 2019년에는 오프라인도 물론 오프라인하고 분산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디지털 스트리밍은 그 방송 시청이 한 4,500만 명 정도였대요. 근데 오히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시상식을 직접 보여주는 거는 못 하고요. 디지털 스트리밍 방송만 했는데 일단 뭐 꼭 우리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게임 들어서 그 쇼 자체가 기본적으로 시청자가 한 8,300만 명 정도로서 재작년 대비로는 훨씬 더 셌다. 한 2배 정도로 시청자가 많았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게임에서 소개된 우리 이 붉은 사막이 제가 제 자료에서도 쭉 하나하나 표현해놨지만 뭐 가장 보고 싶은 게임, 최고의 관심작, 뭐 그래픽 및 게임성에서 다 호평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였고 그리고 게임을 소개하고 채 일주일에 한 사나흘 만에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 명 정도 돌파했는데 참고로 여러분 이 장르에서 최근에 가장 핫한 그 히트를 친 게임이 그 폴란드 게임 회사인데요. CDPR이라고 CD 프로젝트 레드. 요 CDPR이 만든 사이버펑크 2017. 요 사이버펑크 2017은 게임 공개는 그 2019년 재작년 2019년 TGA에서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TGA 공개가 2020년 작년 사전 예약을 쭉 받다가 작년 12월 10일에 론칭을 했는데 참고로 그 히트 수준은 사전 예약에서 한 800만 장, PC 콘솔 합쳐서. 근데 사전 예약에서는 PC가 오히려 한 59% 정도 비중이었다고 하고 그 다음에 12월 10일 본 론칭 이후에 추가 500만 장에서 지금 무려 1,300만 장 정도가 팔렸대요. 패키지당 60불, 6만 원 정도인데 자 여러분 이 콘솔 PC 장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사이버펑크처럼 엄청난 히트를 쳤다. 최상 히트를 친 어떤 블록버스터 게임이다 그러면 보통 초반에 뭐 사전 예약을 포함한 초반에 적게는 한 2,300만에서 한 500만 정도 누적 1년 한 1,000만 정도가 이렇게 팔리면 블록버스터 히트급으로 본다고 해요. 사이버펑크는 그 중에서도 이제 최상위 히트를 친 거죠. 요 사이버펑크가 2019년에 키아누 리브스를 동원해가지고 그 공개를 할 때, 한 달간 유튜브 조회수가 한 400만 명 정도였는데, 우리 붉은 사막은 한 사나흘 만에 지금 유튜브 조회수가 400만이었다. 이런 내용들을 공개되면서 한 지난 12월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 펄어비스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지금 바이 의견을 내는 분들도 붉은 사막, 홀더 의견을 내는 일부도 붉은 사막, 좋긴 좋다. 궁극적으로는 아주 좋게 본다. 다만 저를 포함해서 좀 고민하는 공식 의견을 이 홀더로 내는 분들은 보통 게임주들이 여러분 아주 예전에 특정 기대 신작의 신작 모멘텀이 사전 기대감 차원의 사전 모멘텀 컨셉으로 작동할 때도 사실은 어떤 그 론칭 일정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한 2, 3개월 좀 빨라도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예전엔 그렇게 작동하다가 쭉 올랐다가 오히려 론칭 일부 직전에는 론칭도 하기 전에 막 틀고 나가면 주가가 빠지고 막 이런 어떤 패턴을 보였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썩 좋지 않은 패턴. 근데 최근에는 그 리니지 2M을 기점으로는 사전에 뭐 그렇게 오른 게 없다가 리니지 2M은 그 당시에 국민 기대 신작이었잖아요. 그 천하의 국민 기대 신작 리니지 2M도 엔스톱 주가 사전에 그닥 그렇게 오른 게 없고 론칭 후에 이제 성공하면서 무던히 천천히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때 내가 성종환 씨랑 막 약간 남들은 다툰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얘기가 부닥쳤던 날이에요. 그날이. 그러니까 리니지가 딱 기억나는 게 당시에 나는 되게 반영될 때 전혀 인기가 없다가 사전에는 그냥 기대감은 있는데 막 미리 반영 안 하다가 그러니까 그다음에 근데 원래 항상 미리 반영했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랬었죠. 근데 이게 규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나 게임 그래서 과거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1+1은 2라는 어떤 팩트성 어떤 이런 그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 있다가도 그 패턴이 영원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또 이게 요동을 치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오히려 이제 그때 뭐 웹전에 그 이후로 이제 웹전에 뮤 아켄젤은 R2M도 비교적 그랬고요. 그래서
그 사전 모멘텀의 작동의 어떤 건전성을 보자면 과거에 미리 막 쭉 당겼다가 론칭 일보 직전에 막 쭉 빠지고 이런 것보다는 사후 검증하면서 쭉 천천히 이렇게 반영하는 게 상당히 건전한 패턴이죠. 나는 왜냐면 펄어비스를 보면서 내가 이제 지금부터 핵심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알았어. 예. 자, 그래서 지금 왜 제일 중요한 왜 이 의견들이 그러냐, 의견이 중요해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런 리니지 투엠 이후로는 그 신장 모멘텀 작동 패턴도 이게 사후 모멘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붉은 사막이 좋지만 두세 달, 서너 달도 아니고 무려 1년 뒤에 지금 론칭하는 것인데 그 중간에 약간 자투리 뭐 일정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또 실적이라도 좋으면 모르겠지만 실적은 지금 뭐 기존 검은사막 모바일이 주력 중에 주력인데 검은사막 중에서도 모바일 플랫폼이 제일 매출 비중이 높은데 지금 구조적으로 계속 지금 좀 세츄레이션 단계이고 약간 좀 부진한 단계이고 그 실적도 그렇고 중간에 꽤나 의미 있는 중간급 어떤 신장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붉은 사막이 지금 원래 1년 뒤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패턴으로 보면은 다 좋긴 좋은데 올해 하반기 특히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에 걸치는 요 기간 동안은 기대 그 어떤 승부적인 거는 맞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시차의 관점에서 좀 빠른 게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의견이 홀드일 뿐 붉은 사막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대한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만 하더라도 여러분 자 블록버스터가 한 1,000만 년 정도 연간 초반에 한 뭐 200만에서 500만 연간 한 1,000만 정도 팔린다 그러면 붉은 사막을 얼마 정도 추정해야 될까요? 회사 내부적으로 상당히 자신감 있고 기대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자료에서 누적 연간 한 500만 장 정도는 이거 콘솔만 아닙니다. PC 콘솔을 합쳐가지고 연간 한 500만 장 정도는 판매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패키지 6만 원이니까 60불이니까 연간 한 3천억 정도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뭐 글로벌 이 나중에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가량 시차를 두고 모바일도 나올 텐데 이 모바일이 오히려 PC와 콘솔 특히 콘솔을 중심으로 한 이 콘솔 패키지 PC는 서구권을 중심으로 어필을 한다면 모바일 버전은 한국, 그다음 일본, 뭐 대만, 나중에 또 뭐 중국이 판을 이럴지 모르지만 중국 이건 동양권에서 어필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장르에서 동양권에서는 모바일이 PC보다 훨씬 큰 히트를 치기 때문에 어쩌면 PC 콘솔이 북미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이 장르에서 블록버스터 어떤 최상위 정도의 히트를 치고 일정 기간 뒤에 한국에서는 또 한국이나 이런 동양권에서는 동양권 고유의 또 빅히트를 치면서 한 연간 3, 4천억짜리가 두 개가 형성될 수도 있는 이런 대단한 어떤 그 향후 한 1년 뒤에 이런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검은 사막이 동양권만 어필했다면 붉은 사막은 동양권과 북미 유럽을 같이 어필한다는 건데 플랫폼으로 보면 북미 유럽은 PC 콘솔 중심으로 강하게 어필할 수가 있고요. 동양권은 모바일대로 또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내년 올해 4분기 아니면 조금 당겨서 올해 한 하반기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걸친 이 타이밍은 상당히 동사한테 좀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미리 올랐고 기존 패턴 세상에 패턴이 영원한 것도 없는데 너무 기존 패턴에 제가 침착을 해가지고 시장이 하나 현상이기도 한데 이걸 놓쳤나 싶기도 해서 그냥 막 어차피 궁극적으로 좋게 보는데 쫙 올려서 의견을 완전 바위까지 갈까 하다가 이미 놓친 걸 또 그렇게 하자니 그렇고 어쨌든 의견은 고민 끝에 단기 의견은 약간 시차를 감안해서 홀드 의견을 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특정 그 홀드 의견자들의 홀드 의견에 구애받지 말고 내 스스로 투자가 스스로 중간에 혹시 어떤 플락추에이션이 있는 건 감내하겠다. 뭐 한 1년 기다리면 붉은 사막이 엄청난 선물을 던져줄 텐데 라고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들고 있어도 되고 더 사도 돼요. 그러나 혹시 그 중간에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안한다 그러면 뭐 그 정도는 감안해 볼 수도 있고 이 투자가들의 자체의 어떤 판단에 의한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걸 내가 성종환 팀장은 둘이 할 때는 더 날석해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 분석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성종환 이사가 왔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내가 한번 말해볼게. 나의 실수를 우리 한번 얘기할게. 예. 길게 보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돼서 확장기로 가면 주식은 더 올라갈 것이다 생각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나 역시 밸류에이션에 비교해서 보면 야, 이 주가가 좀 과하다 느낌을 받아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하우스 우리의 뷰를 동의해 준 분들도 많았고 근데 특히 연초 들어서 들었던 생각은 시장이 굉장히 먼 미래 것을 다 반영해 온다는 생각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 그것도 하나의 시류이자 패턴이면 그러니까 내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예.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예.
우리가 현대 기아차를 좋게 봤는데 작년에 내가 결국은 시장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기업이 좋아지는 거 보고 왔지만 사실 올해는 경쟁 업체들이 다시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약간 모멘텀이 둔화되는 시기예요. 근데 지금은 그냥 자율주행이랑 이제 먼 미래 갖다 당겼으면 자동차가 막 그렇게 막 분위기가 그래 지금. 그리고 IT 같은 경우에는 과점화된 거 누가 몰랐나요? 뭐 다 알고 있던 거야 지금. 근데 PER은 별로 몇 꼭지에 오니까 이제 뭐 온갖 논리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성진아 나나 우리 계절시 세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들은 자꾸 그런 걸 보는데 펄업에서 좋게 보는 데가 알거든 지금 성진아이 고민하는 걸. 근데 문제는 이걸 땡겨 써버리니까 그냥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내 말은. 네네. 그러니까 너무 최근에 나도 몇 모르고 년간에 헷갈려서 그런 거야.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프로비스면 컴투스도 지금 우리 게임주들 중에 최근에 일반적인 어떤 주가가 오르고 빠지고 할 때 그 약간 패턴화된 상황에 비해서 이례적으로 오른 게 또 하나 업체가 컴투스거든요. 맞아. 컴투스도 원래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라면 한 1월은 속으로 은근히 사실 왜 컴투스가 다 뭐 멀티플도 싸고 실적도 안정적이고 다 좋은데 오로지 그 신장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6년을 지금 소외를 받은 종목이라 가지고 그 뭐 몇 차례 일진도 연기됐지만 그래도 이제 원래 뭐 그죠 눈앞에 지금 서브노즈 100년전이 론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NC 못지않게 컴투스도 원래 상반기 승부주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1월은 그렇게 이제 밀어놓고 1월은 쏘고 내심도 걱정을 했어요 오히려. 그치, 근데 빠질 줄 주가 알았지. 왜 그러냐면 사실 4분기 실적도 실질적인 한때의 컨센은 좀 꽤 미달되는 거고요. 물론 그 지지난주 1월 중순 13, 14, 15 그다음에 지난주 월요일 18일 내가 저 포함해서 한 11명이 한꺼번에 쭉 프리뷰자를 내가지고 지금 기준으로는 조정은 돼 있습니다. 조정은 돼 있지만 원래 형성돼 있던 컨센 대비로는 뭐 원래 24, 13이니까 서머노즈가 2분기는 보통 뭐 서머노즈 몇 주년 기념 이벤트 하면서 쭉 올라오고요. 3분기 숨 고르고 4분기는 또 SWC 행사에 연말 패키지 올라오고 또 1분기 숨을 고르고. 그러니까 QOQ가 물리적으로 4분기에 반등을 하지만 원래 생각했던 컨셉보다는 좀 덜 반등하는 거죠.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서머노즈 100년 전에 이 게임 업종은요. 어떤 그 기대 신작 일정을 뭐 조금이라도 만약에 연기를 하면 그 나름 이유가 있고 전략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한 어떤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일단 연기라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주가가 충격을 받는 게 이거는 진짜 오랜 기간의 패턴이 되어 있거든요. 천하에 NC고 뭐 자유로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간에 하여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연기됐다 그러면 일단 주가가 빠지고 보거든요. 아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컴투스도 그랬잖아요. 원래 서머노즈 100년정이 작년 연말 한 12월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지난 실적 발표할 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그래서 2월로 원래 2월로 연기하면서 발표 당일날 그 다음날 주가가 많이 빠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머노즈 100년 공식 일정은 여전히 2월이지만 지금 사실상 그 1월 말에 1월 28일 1월 말에 지금 타이페이 게임쇼에서 공개를 하고 그때부터 아마 1월 말에 2월 초부터 사전 예약 들어가는데 이 정도 급의 게임이라면 사전 예약을 한 달은 하지 않을 것 같고 한 두세 달 정도 한다고 보면 이거 한 3, 4월 정도 지금 론칭이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2월도 아니겠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주가 흔들려야 되는데 오히려 쭉 이게 또 땡긴 거라. 그래서 제가 좀 이거 드는 생각이 아니 개별 게임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전체적인 펀더멘털 이런 거에 비해서 수급의 힘으로 지금 너무 다른 시장 자체가 좀 괴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개미들의 수급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 하다 보면 근데 이런 것 같아. 우리가 EPS와 예를 들어서 멀티플이 있다면 수급이 멀티플이잖아.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 어디까지 확장해 줄 거냐.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이제 성진이랑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펄어비스를 놓고 봤을 때 만약 요즘 같은 상황이라면 펄어비스가 치고 나갈 확률이 높은 거지. 그렇진 않죠. 원래 상황이었으면 그런가? 왜냐면 전체도 전체지만 아니 먼 뒤에 거니까 미리부터 많이 땡겨서 반영한다. 지금 우리가 먼 미래 거를 땡겨서 반영한다는 거. 뭐 정답은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런 어떤 장기 프로젝트성 어떤 신사의 반응이 하루아침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쭉 하고 그리고 밑에 트래픽이 쌓이고 최근 3, 4년까지 과거에서 흘러온 이 상황을 보고 코로나19를 보면서 거기 대세적 방향을 보고 일부는 BP 돌파하고 또 검증도 보고 하면서 먼 대세적 그림으로 보고 그거를 약간 이렇게 미리 좀 땡겨서 반영하는 이런 어떤 컨셉하고 게임주가 뭐 1년 뒤에 나오는 신작을 땡기고 이건 다르긴 한데 온갖 것들을 다 미래 걸 땡겨오기 때문에 요즘은 아니 송진 진짜 요즘 내가 우리가 말하는 거는 펄어비스도 그래서 그런 거 같다는 거지 내 말은 막 너무 땡긴다니까 제 생각에는 뭐 무슨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뭐
미래를 그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그런 형태의 어떤 컨셉 미래 거를 땡겨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 쪽 해가지고 막 땡겨온다든지 이런 컨셉보다는 비록 1년 뒤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서 슬기롭게 IR을 잘하고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이펙트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비록 1년 뒤에 나오지만 이거 정말 물건이네, 그죠? 콘솔로 서구에서 한번 크게 치고 나가고 모바일로 또 동양권에서 또 크게 치고 나갈 완전 쌍방으로 치고 나가겠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막 달아오르던 김에 또 12월 어워즈에서 뭐 가장 보고 싶은 게임, 관심이 가장 큰 게임, 사나흘 만에 유튜브 조회 뭐 300만 이러니까 이거 진짜네. 이런 어떤 이펙트가 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오늘 또 당신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든 생각이 하여튼 밥을 먹건 어딜 가든 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어제는 좀 반발을 했거든. 어떤 분이 이제 막 이제 나쁜 짓 잘하는 사이니까 이제 막 지금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금이 오고 그래서 제가 야, 그 얘기 나 지금 한 올해만 100번째 들었거든. 그리고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주식이 딴 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미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속가졌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어. 이 얘기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 내 말은. 펄어비스가 좋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좀 주가 스테디하게 갈 수 있을 종목들이 굉장히 격하게 움직이는 게 어쩌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정말 새로운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경향이 또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하나하나 종목을 저희 같은 사람도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게 되잖아요. 기업분석팀장이나 헤드나 이거 보면 좀 우리가 솔직히 사후적으로 자꾸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단 말이야. 많은 종목들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올랐으니까 시장도 아니 뭐 좀 올랐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얘기하지만 야 내가 또 며칠 전에 또 뭘 가져왔는데 야 이걸 밸류를 좀 이렇게 하고 야씨 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정말 뭐 지수가 얼마 가는 건 다음 문제야 나한테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시장이 굉장히 흥분해 있다를 여기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언젠가 어떻게 또 조금 플락츄에이션이 시장도 그렇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공매도도 연기가 됐지만은 하긴 할 것 같고 근데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의 어떤 지수나 뭐 시장 퍼포먼스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사후적으로라도 오히려 그 이유를 잘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하는 자세가 중요하지 않겠나. 예전에 이건 과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미 올랐는데 그건 이미 벌어진 현상인데 뒤에라도 인정을 하고 오히려 약간 다른 패턴으로 접근해 볼 방향을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계속 뒷다리 잡으면서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도 지금 요즘 뭐 세미나나 이런 데 보면은 컴투스나 게임빌 뭐 물 먹었다라고 그냥 인정해요. 컴투스 뭐 다 물 컴투스는 한두 명이 전부 다 TP 저 밑에 다 돌파한 상황에서 최근에 그냥 한 4날 동안에 프리뷰 쓰면서 다 올리고 조용히 다 올려서 그 컨센서스도 우리 미달이었는데 지금 그게 다 조정됐고요. 그 프로비스도 지금 아마 몇몇 공식 의견이 홀된 의견들은 저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엊그제도 아마 뭐 다른 하우스에서도 TP 저 밑에 있다가 뭐 한 30% 확 올리고 의견은 일단 홀드 내용만 구절들이 다 좋다고 뭐 같이 상승률이 다 좋게 얘기하고 의견은 고민 끝에 홀드를 유지했던데 이 펄어비스에 대해서는 투자가 여러분들 몇몇 애널리스트 홀드다 바이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1년 뒤에 나오는 붉은 사막이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게임이구나. 그렇다면 뭐 그 중간에 좀 많이 올랐는데 혹시라도 중간에 변화가 있을까 싶어서 그걸 감안하는 전략을 쓰든지 무시하고 그냥 중장기적으로 쭉 밀고 가든지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건 뭐 홀드고 바이고 지금 그런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겠지만 있는 그대로 우리가 현상을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같은 리서치 베이스를 하는 사람들은 아까 발목 잡는다는 표현이 있는데 뭔가 과한데 하나 또 걱정이 뭐냐면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 지금. 우리도 지금 다 올리고 그냥 상단 열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솔직히 뭐 그렇잖아. 작년에 우리가 좀 뭐 미스한 것 같다 하고 있는데 가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투자 심리가 어디를 가는지를 많이 물어보는데 이미 다 손들었다니까. 이미 다 손들었고 다 올리고 이미 다 진행됐어. 내가 뭐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우리도 진행했고 우리가 잘했다. 우리가 버텼다는 게 아니라 TP 우리도 거의 내부적으로 3,500 뭐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요새 애널리스트들 TP 올리는 거 제 애널리스트 그냥 20년 만에 이렇게 TP 올리는 거 처음 봤어요. TP를 100% 올리는 100% 넘게 올리고 40% 60% 올리고. 근데 요구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떤 급격한 상황 속에서 또 우리 계속 자살하게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다가 아마 딱 조정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다 인정했다.
거지. 이제 다 쫓아가고 있는 중이어서 새로운 패턴과 방향성을 좀 그렇죠. 연구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항상 내가 느끼는 거는 이건 발목 잡기보다 그냥 이상하게 우리가 다 이제 손을 드는 순간 다들 주가가 또 이 미스터 마켓이 조증 환자처럼 또 변덕을 부리기 시작하고 뜬금없이 펀더멘탈 회귀를 얘기를 한단 말이야. 나는 그런 걸 많이 봤었으니까 이거 굉장히 어떤 판단을 내리기가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얘기를 자주 하게 돼요. 누가 보면 잘 모르겠다 얘기하는데 이런 종목 하나하나에서 어떤 흐름을 보려는 거지. 그러니까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매우 중요하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저는 딴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성장성에 대해서 시장의 주기를 좀 확인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요즘 저 펄어비스 작년에 네이버 그치. 카카오 주가를 보고 최근에 특히 또 그 컴투스나 또 펄어비스 주가를 보고 상대적으로 또 NH 주가가 제가 작년 초에 꽤 강하게 좋게 이야기했었는데 솔직히 그건 실패 사기였어요. 주가를 보면 정확하게 1년 동안 완벽하게 딱 1년 전 주가가 똑같더라고요. 근데 돌이켜보면 그 이유가 다 이제 있었던 상황이고 물론 또 재출발을 해서도 새로운 포인트를 찾아가야 되겠지만은 요즘 특히 최근에 이제 게임 쪽에서 펄어비스나 컴투스가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끼는 게 어떤 패턴에 대해서 너무 고착될 필요는 없겠구나. 그건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제 머리를 좀 열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뭔 얘기들 하시나 하겠지만 나름대로 시장에서 요즘 되게 리서치 실적 시즌 다가왔는데 TP 변경들이 굉장히 격렬해가지고 저도 나름 요새 그 특히 컨택트 종목들 뭐 저쪽 우리가 뭐 자동차 쪽이나 또는 저쪽 화학 뭐 전지 쪽이나 뭐 이런 쪽은 뭐 우리 하우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뭐 파격적인 TP 상향 뭐 경쟁이 붙을 정도로 TP들이 전부 막 쫙쫙 올라갔더라고요. 하여튼 지켜봅시다. 특이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렇죠. 작년에 시장 망할 때 막 TP 확 내릴 때 그때 하고 그 이후에 또 확 올리다가 그런 얘기하는 것도 두려워.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예. 저 사람 또 그러니까 하도 요새 개인들이 막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요즘은 주식을 매매를 많이 안 하니까 사놓고 좀만 안 좋은 얘기하면 막 격렬하더라고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가는데 뭐 우리가 조언을 듣는다는 거는 그게 뭐 정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견제해 보는. 한편으로 뭐 저희들을 위해 저나 저희 하우스가 아니라 저희 어떤 애널리스트들을 전체들을 위해서 조금 변명을 하자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룰도 지켜야 되고 또 우리 금융당국의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도 다 이렇게 준수해 나가는 의무가 있거든요. 지금 목표주가 계리율이 요즘 좀 조용해서 그렇지 한때는 금감원에서 상당히 좀 강조하던 부분인데 이게 이 계리율을 갖다 너무 벌어져가지고 일정 기간에 계리율이 너무 벌어지게 되면은 사실 그게 좀 기본적인 규칙에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주가가 시장이 조용히 움직일 때 상관없는데 시장이 급박하게 아래위로 이게 뭐 오르든 빠지든 움직이고 그럴 때는 전체적으로 다 그랬지만 그중에 특히 또 조금 원래부터 베타가 좀 큰 업종들은 주가 오를 때 쭉 올랐다가 또 뭐 약간만 빠지면 쭉 빠지고 이런데 그걸 방치하게 되면 위든 아래든 괴리율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괴리율 조정을 저희 정부에서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내부 룰까지 정해놨거든요. 어느 정도 괴리율 벌어지면 무조건 기계적으로 그냥 조정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조금 조정을 위해서 또 조금 주가 목표적으로 하향을 해놨는데 갑자기 또 어떤 이슈가 터지면 쭉 올라버리면 또 반대에 또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또 올리고 하다 보니까 괜히 어디서 보면 무슨 목표 주가 상향 하향을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올렸다 내렸다 신뢰감이 안 간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규제 당국의 정확히 말하면 되는 그런 목표주가 괴리율을 저희 팀에서 이제 성종환 팀에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하면 내가 빨리 애널리스트 통보해가지고 TP 상향 저하향 하도록 해 지시라면 그렇죠. 막 성질 내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규제 당국에서는 얘들 그렇죠. 괴리를 왜 주지 않았냐. 그러면 또 애널리스트는 버티는 거. 나는 이거 이 주가 용납 못한다. 더 빠진다 본다고서 버틸 수가 없는 거고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굳이 얘기 드리는 건 뭐냐. 중요한 건 요즘 우리 하우스가 그 룰을 좀 더 강하게 내가 있는 그대로 FM대로 지금 원칙대로 지금 지키려고 상대적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요즘 보니까 어떤 하우스들은 첫 이니 TP가 목표 주가가 뭐 한 80%가 스트롱바이 부르던데 저희들은 지금 내부룰상은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괴리율이 너무 이래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생각보다 어느 기간에 그만큼 안 올라져 버리면 그 자체로 괴리율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오히려 어떤 TP 상향 뭐 그런 변화도 있지만은 그 애널리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그 내용의 강도와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해서 또 참조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죠. 오늘 하나도 길어졌네. 펄어비스가 농담처럼 요즘 트렌드라면 더 올라갈 것 같고 당장
모르겠어요. 일단 봅시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